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 혹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와 크래시가 오면 한국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 아까처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관돼 그럼요. 있는데 예. 지금 중국도 어려운데 네. 미국마저 부동산으로 터진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안 좋거든요. 유럽이 안 좋습니다. 유럽의 특히 건설 회사들이 안 좋아요. 네. 이건 구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안 좋아. 우리나라 당연히 GDP 성장도 떨어지고 환율 변동성도 되게 커질 거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저는 한국의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점이 안타까워요. 네. 왜? 그 회복은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아주 근저에는 네. 사실 전 소비에서 온다고 봐요. 네. 경제의 큰 서클 안에서. 네. 근데 우리는 소비 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왜?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돈을 쓸 수가 없어. 네. 근데 미국은 막 여기 해도 가게들이 계속 하고 돈 쓰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놀랄 만한 게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레스토랑이 꽉꽉 차요. 예. 저 미국 가서 이번에 처음 느꼈던 게 그 웨이터들이 엄청 친절해졌어. 아니 원래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밥 먹을 때 계속 물어봐서 맛있냐 물어봐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음식값이 비싸니까 팁도 엄청 올라갔잖아. 네. 그러니까 잘해주면 팁 비율이 조금만 올라도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해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전 소비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탄탄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베이스먼트가 탄탄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크게 약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불안하게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세계 경제를 이제 볼 때,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나름 이제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연착륙하는 흐름이고, 물론 24년은 2%대 성장률을 좀 유지한다라고 좀 전제를 했을 때 25년 경제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차 둔화되는 거예요. 점차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둔화되는데 그 중국 경제도 뭐 작년이 5%대, 올해가 또 4%대, 또 내년도 4% 초반, 내내 그 다음 해가 뭐 3%, 뭐 이렇게 중국 경제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근데 또 하나가 유럽이죠. 말씀하신 대로. 유럽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약한 고리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근데 이제 수출만 따져봐도 우리 경제의 이제 권역별로 쪼개면 중, 미, 유로존. 이거 5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이 세 개 권역이 약한 고리가 있다거나 점차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폭이 훨씬 클 수 있겠죠. 그렇죠. 영향이.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를 여러분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고. 근데 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정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근데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우리 상업용 부동산 한국에서 투자한 게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가 아니 진짜 할 말을 잃었어.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연금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리액션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소위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 경제도 굉장히 강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여러 방면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수출뿐만 그렇죠.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연동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를 지금 고민해야죠. 그렇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안 했어 괜찮다. 익스포저가 없어서 그거 터져도 괜찮대요. 그 똑같아요.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정부도 할 것 없이 뭐냐면 미국에 우리는 그 모기지에 투자한 게 적어서 괜찮대요. 우리나라. 아니 저는 정말 갑자기 또 말씀 나누는 게 제가 속상한 게 왜 이 나라의 어떤 정책이든 경제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민간 전문가냐고요. 왜 정부가 고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얘기를 해주면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댓글로 우려된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정작 우리 투자 안 했는데요? 이런 식이냐고. 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독 경제 분야는 너무 그런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 부분 정말 좀, 충격적이죠. 예, 좀 나와서 토론을 합시다. 정말. 나와서 토론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영향이 사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쨌든 저희가 2024년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심 있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건 결국엔 큰 흐름에서 뭐가 있냐면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는데 네. 이상하게 문제가 없어요. 너무 현재까지. 조용해. 네, 네. 그럴 수 없거든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너무 그런데 조용하죠. 근데 뭔가 지금 그 안에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금리 충격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근데 그 충격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22년, 23년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그 충격은 24년, 25년에 온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탄력적인 대응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정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릴 때마다 즉각적인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높아진 금리에 대한 부담이 24년 하반기, 25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정적인 하방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배울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잖아요. 예. 우리는 경제를 보고 주식을 보고 부동산을 볼 때 사실은 약간 이벤트 중심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벤트라고 해서 뭐 작은 일이 아니고 예. 진짜 큰 변화, 없던 일이 어떤 게 벌어질까에 관심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교수님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네. 뭐 고용을 얘기할 예. 때는 지속된 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이 어떻게 변할까, 예. 수입이 어떻게 변할까, 맞아요. 고용이 그러니까 지속된 사항의 변화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거는 투자의 큰 예. 기회로 작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2024년도에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걸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항상성의 변화가 네.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그 와중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게 없는지 네. 이걸 같이 해야 내 집을 마련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이걸 가져가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제 어쨌든 그 구조적인 충격이 있을 때 이제 한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뭐 대응책들 고민하지만 어쨌든 한번 좀 영향이 있으면 뭔가 기회가 또 오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혹시 2월달 그 마라톤 세미나에서 그럼요. 저희 2월에 해주실 겁니까? 2월에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대면 세미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네. 뭐 저보다는 안 되시지만 좀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여러분들 저희가 2월에 또 네. 지난해 했던 네. 마라톤 세미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요. 그죠? 그게 날짜가요. 네. 제가 공지는 해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24일. 24일 토요일입니다. 예, 24일. 마지막 2월 마지막 토요일이죠.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때 진짜 네. 제가 또 보고 온 거 네. 한 또 얘기 드릴 것도 있고 예. 제가 또 어떻게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그런 그러니까 방법까지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기회 부분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기재부의 한 직책자가 제 채널에 출연을 하세요. 근데 예. 그 출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사무관급이나 뭐 요 정도가 출연하더라도 보고에 보고를 타고 장관까지 허락을 다 받아야만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혹은 한국 경제가 어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약한 고리로 인해서 연결될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셔놓고 좀 진짜 좀 혼내듯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좀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얼마나 보고를 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부랑도 뭐 전 정부, 일을 현 많이 정부 하시잖아요. 일을 좀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정부의 일은 방송도 특히 방송은요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대본이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그렇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신중함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토론이 되겠는지 참 걱정이 그건 됩니다. 토론이 아니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저기 보도자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만 예. 근데 참 이 보도 자료가 역대 정부 다 그래요. 제가 어떤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편드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역대 모든 정부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강조하거든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 강조합니다. 제가 항상 뭐 IMF나 월드뱅크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거길 200~300페이지를 샅샅이 뒤져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보는데 보도자료 한 장 딱 얘는 한국 경제가 상향 조정됐으면 상향 조정된 거를 키포인트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경고들을 했는데 그런 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어쩌면 어떤 정부든 좀 내세울 만한 걸 많이 보이는 노력을 해요. 이제 홍보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책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감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여쭙고 싶어요.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가 좋아지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네.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인구가 줄어들 때는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수요가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진다. 네. 그런데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도 공급 위주예요. 네. 공급 위주로 접근하니까 부자 감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종의 공급에서 낙수 효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해. 네. 그리고 부자가 중요해. 그리고 만들면 돼. 네. 근데 여기엔 다 뭐가 거래되어 있냐면 수요 얘기가 없어요. 네. 누가 사줄 거냐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거죠. 누가 사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해 줘야 되고. 네. 그죠? 예. 소비 성향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아지죠. 부채에 대한 관리해 줘야 되고. 네. 그죠? 예. 이런 고민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경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정책이 없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게 크다라고 네.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이 감세 정책에 대한 제 총평을 한번 드리면 얼마 전에도 국회에 가서 이제 국회에 간다는 얘기는 여야를 다 본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보수 당에 있는 한 의원이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논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보수 진영에 계신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경제 정책이 없는데 무슨 경제 정책을 논해요? 이렇게 정책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냈습니다. 경제 정책이 없다니요. 얼마나 많은 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책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무슨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정책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감세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우리 경제가 우리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저는 약간 총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부는 총무예요. 동호회의 총무예요. 그럼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세수죠. 그렇죠. 그리고 회비를 받으면 회비 가지고 동호회가 써요. 운영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하는 일은 세입과 세출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코로나19 전부터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어요. 이게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거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내내 적자 재정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예산 정책이 역시 적자 재정을 계획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현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의지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어떤 예를 들어 성장 정책이다. 네. 감세 정책이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그것도 그 방향성을 이미 갖고 있는 정부를 뽑았으니 저는 그 방향성 자체를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뽑았으니까 우리가 뽑았는데요. 네.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 네. 방향성 자체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그 방향성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상충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지향했던 것이 뭐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 네. 라든가 재정 건전성을 음. 확보하겠다라든가 그러면 감세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그 두 가지 정책 기조가 만약에 상충되면 고민을 해야 돼요. 감세 정책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뽑아 놓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감세 정책 그 자체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뽑았으니까 안 뽑든가 그러면 그게 싫으면 뽑았으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